안녕하세요. 경주 책방입니다. 리더를 위한 소통 레시피 긍정 리더십으로 오늘의 오디오북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거인 청개구리로 불리는 조영호 교수는 아주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35년 동안 교편을 잡으면서 오로지 인간 문제로 고민해왔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7개월간 근로자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한국 대기업의 기업 문화 변화를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우수연구상을 받기도 하였고, 경영학의 실험실은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관찰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코칭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신경영 자문교수를 수년 동안 했으며 SK, 포스코, 상용, 대우, 대림, STX 등 대기업과 인도네시아 과기청 그리고 다수의 중소 중견기업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오로지 사람이었고 조직 문화와 리더십, 어떻게 하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한 그는 활동 영역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2세 승계와 조직 변화를 위한 자문,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 코칭까지 그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으며 평생교육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관장이십니다. 사람들은 언제 힘이 나나, 왜 일을 하는지 깨우쳤을 때, 딸아이 생일을 맞아 요리집에 갔었다. 우리 식구 7명이 룸 하나를 차지하고 자리를 잡았다. 이윽고 셰프가 등장하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요리를 시작했다. 현란한 손동작으로 양념을 뿌리는가 하면 불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어른들에게는 좀 더 매운 음식이, 아이들에게는 좀 덜 매운 음식이 제공되었다. 아이들이 채소를 잘 먹는다며 칭찬과 함께 특별 추가 요리도 주었다. 우리 식구들은 셰프와 마주하고 앉아 음식에 관해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하고 또 공연도 즐겼다. 심지어 박수도 치고 환호도 했다. 물론 팁도 나갔다. 셰프 역시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리 속도를 조절하고 양념의 세기도 맞추고 또 분위기도 잡아갔다. 이렇게 손님이 주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주방에서도 손님들을 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졌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호두과자점도 그렇고 시내 회전 초밥집도 그렇다. 이러한 구조는 패스트푸드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할 것 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주방이 노출되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신비로운 요리 과정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위생상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신뢰감도 가질 수 있겠다. 반면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행동에 제약도 생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싫어할지도 모른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라이언 뷰얼 교수팀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뷰얼 교수팀은 4가지 상황을 만들어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첫 번째는 주방과 홀이 서로 볼 수 없는 상황. 두 번째는 주방에서만 홀을 볼 수 있는 상황. 세 번째는 홀에서만 주방을 보는 상황. 네 번째는 주방과 홀에서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좋은 결과는 요리사와 손님이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투명한 상황에 비해 손님들의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20.1%나 올라갔고 조리 시간은 5.4% 단축되었다. 그렇다면 한쪽만 보는 상황은 어땠을까? 손님만 보는 상황보다 셰프만 보는 상황이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조리 시간은 셰프만 보는 상황에서 더 길어졌다.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손님이 주방을 보는 것보다 주방에서 손님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손님과 주방이 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손님만 주방을 본다면 감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시 효과보다 중요한 것이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손님을 보게 되면 일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일의 결과에 대한 의식이 구체화된다. 더욱 일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몰입해서 한다는 말이다. 손님이 자신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리 시간이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셰프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실제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 노력도 더 많이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내가 만든 물건이나 내가 하는 서비스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일의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한다.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이 국가나 사회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0년 후, 20년 후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내가 만든 물건이나 내가 하는 서비스가 누구한테 전달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차가 고객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반대로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 직접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알아야 한다. 셰프는 자신이 바로 불로 구워 서비스한 음식을 손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먹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잘해야 하는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리더가 직원들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일의 의미를 논할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한 일의 결과가 누구한테 전달되고 누구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보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다음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등등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낙인 효과. 심리학자 로젠탈은 학생들과 함께 쥐를 대상으로 미로찾기 실험을 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쥐의 특성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로를 잘 빠져나오는 쥐를 다른 학생들은 미로를 잘 빠져나오지 못한 쥐를 다룬 학생들보다 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쥐를 정성 들여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동료 교수 제이콥슨과 함께 심리학 역사상 금자탑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된다. 1964년 봄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IQ 테스트를 실시한 후 약 20% 학생들이 우수지능자라고 선생님에게 알려주며 학습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IQ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우수지능자를 고른 것이 아니라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리고 8개월 후 다시 한번 IQ 테스트를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학생들의 IQ는 모두 향상되었다. 1학년의 경우 모두 10점 정도는 올랐다.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수 학생이라고 점 찍어둔 아이들은 무려 25점이나 향상되었다. 이 실험은 기대가 결과를 만든다라는 명제를 낳게 했고 교육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단지 교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만 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멋있게 명명했다.
피그말리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으로서 조각을 좋아했다. 상하로 여인상을 조각한 후 진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살았다. 그런데 얼마 후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신했다.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극적인 신화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명명이었다. 비슷한 현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우리말로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가짜 약인데도 진짜 약으로 믿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배가 아프다는 아이에게 먹큐름을 배에 발라주고 곧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실제로 배 아픈 증세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말한다. 어른에게도 소화제를 두통약이라고 속여 두통을 치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입니다 하고 들은 선생님이 그래 공부를 잘 하겠구나 라며 단지 기대만 하고 있었을까? 우수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행동이 실제로 달랐다. 다른 일반 학생보다 우수 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숙제 체크도 정성 들여서 해줬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자주 하고 발표도 자주 시켰으며 무엇보다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했다. 결국 기대가 관심으로 이어지고 관심이 격려와 칭찬을 낳고 그 격려와 칭찬이 학생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관심과 노력을 만드는 원천이고 시작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돌부처 앞에서 기도만 한다고 아이의 수능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엄마가 진심으로 자식이 잘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면 아이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에는 자식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회사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친구는 장점이 많은 친구야. 꼭 회사에 기여할 거야. 우리 회사는 어쩐지 운이 좋아.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우리 회사는 분명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주문을 외워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한두 번 잘못하면 낙인을 찍어버린다. 그놈은 안 돼. 그놈은 지각증이야. 우리가 뭘 기대할 게 있겠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가 낙인 효과이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부정적 기대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살리고 있나? 낙인 효과를 전파하고 있나?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면 어느 식당에 주방 근무자가 3사람 있었다. 어느 날 그 중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어 두 사람이 3사람의 몫을 하게 되었다. 사람을 구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사람이 금방 나타나지 않았다. 일을 더 하게 된 요리사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손님이 많은 주말 같은 경우는 짜증도 내었다. 생각한 끝에 주인은 두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했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요리사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 요리사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요리사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방장이 불평을 털어놓았다. 추가 급여에 대해서 말이다. 요지는 우리는 그렇게 돈만 밝히는 속물이 아니다 였다. 주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으로 보상받은 요리사들이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을 늘어놓다니. 필자는 주례를 많이 선다. 그때마다 신랑 신부나 부모가 인사를 하는데 돈을 받으면 기분이 묘하다. 특히 좀 많다고 느껴지는 액수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다. 고맙기도 하고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렇다. 사람들은 사실 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돈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주부들이 쓰레기를 줄인다. 아이들도 용돈을 더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다. 솔직히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얼마나 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일을 시키면 그만큼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돈을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했으니 당연히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하니 등의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열정페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돈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현상이 생길까?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자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일체의 자존감을 내팽개치고 이익을 쫓기도 한다. 생존의 위험을 느꼈을 때가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익과 자존감 추구는 공존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이익도 얻고 싶고 자존감도 높이고 싶은 것이다. 그럼 돈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주어야 한다. 오히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대원칙이다. 돈을 주는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 돈 받았으니까 돈 값을 해야지. 돈 줄 테니 일 좀 해봐. 너 돈 좋아하잖아. 이렇게 돈을 내세우면 안 된다. 직원이 돈으로 나를 통제하려 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돈의 위력은 반감되는 것이다. 돈을 줄 때는 최대한 돈 냄새가 적게 나야 하고 대신 당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이 부각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이다. 매일매일 줄 것인가? 주급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월급으로 줄 것인가? 가능한 한 일정한 날짜를 정해 월급으로 주어야 한다. 그래야 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월급으로 주는 경우도 가족회의를 통해 한 달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주어야 한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인텔 공장에서 있었던 인센티브 실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인센티브로 돈을 받은 그룹이 단지 상사의 칭찬만 받은 그룹에 비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낮았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것이다. 돈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자존감과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효과는 지속될 수가 없다. 요리사에게 주는 보너스도 주례에게 주는 사례금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해야 하고 감사와 배려에 대한 표현에 뒤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돈으로 사람 부리는 대원칙. 그것은 앞으로 돈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다. 리더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나? 옆 사무실에서 고성이 흘러나온 지도 꽤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프랑스 법인장을 지냈던 프랑스인 에리크 슈르데주 씨가 쓴 책 한국인은 미쳤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슈르데주 씨는 한국 회사에 입사한 첫날 이 모습을 전했고 고성을 지른 사람은 법인장이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날 하루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시루데주 씨에게 한국 상사는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느 날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한 교수의 연구실에서 고성이 흘러나왔다. 조금 멈추었다가 다시 고성이 이어졌고 교수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한참 떨어진 곳까지 그 소리가 들렸고 필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학생이 단단히 잘못한 모양이었다. 재벌 사모님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사원을 야단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있었다. 사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욕설을 하고 설계도면을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떠밀기도 했다. 화가 나면 이런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리더도 사람인데 어찌 화나는 일이 없겠는가. 그렇지만 보통은 그냥 참고 넘어간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적당히 다스린다. 왜냐하면 화를 내보았자 득유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리더가 화를 내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심하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경외의 대상이 된다. 정말로 심하게 화를 내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화를 참거나 눌러둘 수만도 없다. 속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의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현명한 리더는 속에서 생기는 화를 피하려 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분노나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생긴 것이다. 멋있게 이야기하자면 진화론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감정들은 피하려고 할수록 거머리처럼 야무지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화가 나면 일단 혼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화가 났구나. 자신의 이름에게 화가 났구나. 이렇게 혼잣말하는 것이다. 화가 난 자신을 비판하거나 화를 낸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화가 났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스스로 화가 났구나 하고 말하는 순간 화에서 벗어나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K 아파트 관리소장은 한 주민으로부터 터무니없는 항의를 받았다. 주민이 수차에 주차 위반을 하여 경비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 것이다. 처음에는 차분히 응대하였으나 주민의 항의가 계속되자 관리소장도 화가 났다. 그러나 K 관리소장은 바라보기 훈련을 한 덕분에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몹시 억울해하고 있구나. 나는 화가 나 있어. 하고 혼자 속으로 중을 그렸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잠시 후 자신 속에 있었던 화난 감정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 덕분에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그 주민을 달래보낼 수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화나는 상황에서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때 정말 화가 날까? 대체로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할 때다. 교수실에서 복도까지 들려온 고함 소리를 엿들어 보니 고성을 지르는 이유가 학생이 시킨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수는 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언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것은 전적으로 교수의 해석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해석을 달리 해보면 화도 안 나고 해결책도 쉽게 나온다. 화는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이다. 리더가 유명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에는 위대한 리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런 리더는 없었다. 위대한 기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명한 리더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겸손한 리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 첫 번째 조건으로 겸손한 리더를 들고 있다. 위대한 리더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더를 말한다.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위대한 리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위대한 기업에는 왜 이런 리더가 없는가? 또 리더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리더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외부 강연도 많아진다. 단체의 장을 맡게 되고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빈도도 높아진다. 또 책도 쓰게 되고 인터뷰도 많아지고 TV까지 출연하게 된다. 급기야 정치 무대에 대비하면서 선거판에 뛰어든다. 그게 유명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내부 직원들이 리더를 만날 시간이 없다. 어쩌다 만나더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 외부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생기고 결국 회사 자원이 리더의 이미지 관리에 쓰이게 된다. 리더가 조직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리더를 위해 이용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리더의 이미지를 위해 조직이 그럴듯하게 꾸며지거나 희생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유명하지 않지만 훌륭한 리더가 다행히 우리 주변에 많다. 회사 밖에서 인기 있는 유명 강사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작가는 물론 아닐 뿐더러 평생 책 한 권 쓸 생각도 없는 분이다. 대외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겸손해서 감투는 거의 쓰지 않는다. 물론 언론 인터뷰 요청도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회사에 몰입하고 일에 전념하고 직원들과 함께한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자신이 관리해야 할 때 대외 이미지 같은 것도 없다. 대외 명성을 위해 회사를 꾸밀 것도 없고 전담 직원을 둘 필요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회사의 리더였다는 사실 자체도 잊혀질지 모른다. 그러나 회사 구석구석에 그의 피와 살과 땀이 서려 있다. 그렇다고 꿈이나 야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훌륭한 리더는 사실 엄청난 야심가다. 문제는 꿈과 야심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이고 사회 가치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KD 운송그룹 회장인 허명회 씨. 그는 30세의 나이에 버스 회사에 임시직 대차원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 회사를 우리나라 최대의 버스 회사 그룹으로 일궜다. 버스 운행뿐 아니라 관련 사업도 경영하고 심지어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허명희 씨는 CEO가 되었어도 평사원처럼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밤 11시 반에 퇴근하면서 오롯이 회사 일에 몰두했다. 2000년 MBC 성공시대 프로에 의하면 그는 40년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쉰 날이 13일에 불과하고 수십 평생 골프 한 번 치지 않았다. 부부 동반 여행이란 신혼여행이 전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운수회사 대표이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중고차였다. 그는 오로지 자동차만 생각했고 회사 일에 몰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회사의 낡은 경영 관행과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었다. 개인 차주가 있어 지입제로 운영하던 지배 구조를 회사 직영 체제로 바꾸고 본인이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부품을 절약하고 낭비 요소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었다.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제복을 기사들에게 입히고 향수를 뿌려 승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했다. 직원들에게 식사와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 급여는 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치도 취했다. 직원도 주주도 고객도 그 누구도 허 회장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었다. 그는 100% 회사에 투신했기 때문이다. 허명회 회장은 유명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유명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알아주고 알리고 엮어주라.
A씨는 여러 모임 중에서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가장 열심히 나간다. 어쩐지 분위기 좋고 편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평생 총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그 친구는 모임에 나가면 반갑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사업 이야기도 물어주고 건강도 잘 챙겨준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했다가 몰아주고 알아주니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훈훈해진다. 그 종무 친구가 A씨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런다. 그러니 그 모임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B씨는 고등학교 모임보다는 대학 모임을 선호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과 동기들이 모이는데 거의 빠지질 않는다. 어떤 땐 자녀 결혼식, 손주가 고교 동창이면서 대학 동기인 경우도 있다. 그런 때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는 인사만 하고 대학 동기생들과 식사를 한다. A씨 고교 동창회에는 총무가 있지만 B씨 대학 모임에는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틈틈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다른 동기들의 소식도 알려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이나 공조직과 같은 공식 조직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조직이 있다. 공식 조직은 대개 생업을 유지하는 직장이고 사회적 조직은 친목 단체이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다. 공식 조직은 조직과 구성원의 관계가 좀 타이트하다. 엄격한 계약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고 권한 관계로 묶여 있다. 그런데 사회적 조직은 그렇지가 않다. 느슨하게 엮여 있으며 책임과 의무도 애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싫으면 안 나가면 그뿐이다. 학교 동창회가 대표적인 사회적 조직인데 그 구성원은 당연히 그 학교 졸업생이다. 동창회도 회칙이 있고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만 매우 느슨한 편이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모임에 안 나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동창회를, 그런 사회적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조직에서 리더십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물론 리더십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공식 조직이나 사회적 조직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훨씬 중요한 사회적 조직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그 자발성을 부추기는 스킬 말이다. 필자는 사회적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알아주는 것이고, 둘째는 알려주는 것이며, 셋째는 엮어주는 것이다. 첫째는 알아주는 것이다. 알아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모임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름과 직장, 직책을 알아주어야 한다. 친구들끼리 만났어도 김 사장 왔어? 강변 왔어? 우리 세무사 오셨구먼. 이렇게 불러주어야 한다. 이것이 알아주는 것의 기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제대로 알아주는 것이다. 바로 경조사와 최근의 동정을 알아주어야 한다. 노모께서 편찮으시다며 이번에 본부장 맡으셨던데 아들이 대학 들어갔지? 수고하셨구먼. 이런 인사가 중요하다. 조사에는 위로를 해주고 경사에는 축하해주고 말이다. 두 번째는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주변에 널리 알려준다. 우리 사회에서 이건 기본이다. 일을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런데 잘 나가는 모임은 거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다. 정식 경조사라고 할 수 없는 신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한다. 뉴스레터를 만들 수도 있고 카톡방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회장이나 총무가 모임에서 구두로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엮어주어야 한다. 사실 사교 모임이나 취미 모임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다.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은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엮어주어야 한다. 아이쿠, 그런 문제로 고민하셨군요. 그런 문제라면 우리 모임에 전문 변호사가 있지요.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하고 엮어주기도 하고 너네 회사도 베트남 진출을 하려 한다며 이진국이 만나보았어? 그 친구 베트남에서 한 10년 있었을걸? 한번 만나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이 알알력, 알아주고, 알려주고, 엮어주고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다 써먹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통한다는 것을 알았고 학교에서 보직할 때도 교수들한테 잘 써먹었다. 귀하의 모임이 좀 침체되었다면 알알력을 시도해 보시라. 언택트 사회에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점점 줄고 있다. 영어로 이런 사회를 컨택이 없다는 의미의 언택트 사회라고 한다. 이 단어는 영어의 컨택트에다 부정을 뜻하는 언을 붙인 것인데 사실 원래 영어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소비 트렌드 연구팀이 2017년 만든 신조어다. 당시 이상한 콩글리시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이제는 영미권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언택트 현상은 오프라인을 피하고 온라인을 선호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즘 고객은 매장에서 물건을 살펴볼 때 과거와 같이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설명하고 골라주고 평해주면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매장에서 나가버린다. 그래서 고객이 나타나면 일부러 눈을 피하고 모르는 채 한다. 다만 고객이 원할 때만 원하는 도움을 줄 뿐이다. 커피숍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무인 판매대가 있고 직원을 대신하고 있다. 직원을 마주 대하고 주문을 하면 모르는 일에 대한 설명도 듣고 추천도 받고 좋은 점도 있지만 직원을 대리해야 하고 눈치도 보아야 하고 하는 불편도 있다. 기계 앞에서 서면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진다. 내 페이스대로 읽고 내 취향대로 주문하면 끝이다. 게다가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젠 전화도 목소리 통화보다 문자 통화가 대세다. 상대방과 따뜻하게 목소리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상대방 기분에 맞추어 말을 다듬어야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내가 즉시 반응해야 하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내가 필요해서 전화할 때는 상대가 불편한 시간대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생긴다. 그러나 문자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 나도 차분히 내 생각을 정리해서 보낼 수 있고 상대도 자기 일에 방해가 안 되는 시간에 알아서 읽고 답신을 보낼 수 있다. 교육도 언택트 교육으로 가고 있다. EBS 같은 인터넷 교육만이 아니다. 교사나 사람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VR, AI 등을 통해 스스로 혼자 학습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풍 환자의 재활치료도 로봇이 하는 시대 아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트렌드에 속도가 붙었다. 모임이 줄었고 모인다고 해도 악수조차 아끼면서 멀리 떨어져서 앉는다. 형편이 닿는 회사는 재택근무를 늘리고 화상과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한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장도 보질 않는다. 대신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늘어나 택배기사들이 쉴 틈이 없다. 필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아주대학교도 졸업식, 입학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했다. 그리고 2020년 1학기, 2학기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했다. 심지어 개강 파티, 종강 파티도 온라인으로 즐겼다. L사에 근무하는 필자의 사위도 몇 달을 재택근무했다. 출퇴근하는 불편이 없어졌지만 좁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한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도에도 계속되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진정되면 상당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접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반면 비대면 활동은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비대면이 일상화될 때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있어서 리더가 직원들을 만나서 지시하거나 보고받기가 쉬웠다. 이제는 직원을 만나기 힘들다. 직원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성과 관리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리더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면 사회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통제의 리더십이다.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관찰하고 눈앞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비대면 사회에서는 직원들을 볼 수 없고 따라서 직접 통제할 수가 없다. 알아서 일하도록 맡길 수밖에 없다. 통제의 리더십이 아니라 맡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알아서 일하고 결과를 내라. 이게 새로운 지시법이다. 그저 단합을 위해서, 그저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저 알고 지내기 위해 갖는 모임은 줄여야 한다. 맡김의 리더십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첫째, 미션과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 일을 맡기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코칭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대면이라고 관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리더와 직원 그리고 팀원들 간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은 더 늘려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언택트 사회의 리더십, 그것은 새로운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바람직하다고 했던 그 리더십을 앞당겨 실천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긍정 리더십의 인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더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기에는 긍정 리더십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